구글에 위구르, 위구르 제너사이드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무협지에서 보면은요, 무슨 마교, 천마신교 그런 사람들의 근거지로 나오는 게 어디냐? 이 천산산맥이에요. 텐산산맥. 중국 신화나 도교에서 자주 나오는 산이 이 곤륜산이에요. 동투르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소련의 구성국 또는 괴뢰국으로 편입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위구르라는 민족명이요, 소련 덕분에 부활해요. 부활? 그때는 없어졌다는 거야. 신장 지역이 중국에서 나오는 석유, 천연가스의 30% 정도를 매장하고 있는 걸로 추산됩니다. 위구르 저항 단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체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에요. 여기가요, 2001년 9.11 테러 벌어지고 미국이랑 유엔에서 테러 단체를 지정했어요. 신장 지역을 더 이상 국제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들한테 중국은요, 이제 마켓됩니다. 저랑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고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요, 중국에서 독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고요? 제 의견은요, 독립 못한답니다. 여기서 독립 못한다는요, 희망, 당위가 아닙니다. 못했으면 좋겠다, 못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망, 못할 것 같다, 예상인 겁니다. 그리고 못할 것 같다의 그 근거가 이번 컨텐츠의 내용이 되겠죠. 거두절미하고요, 신장 위구르가 우선 어디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요, 가장 서쪽, 가장 북쪽에 있는 성급 행정구역이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여기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스탄스탄이 있는 중앙아시아 있죠. 그 동쪽에 있는 게 그게 위구르예요. 지도 보시면 다 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만 볼 수 있게 역사적으로 한번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요, 그러니까 동서양, 그러니까는 이 유라시아 대륙이 교류를 할 때, 육상 교류를 할 때 무역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목민, 상인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최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우리는 당나라의 무역상인 왕서방입니다. 왕서방은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서 출발을 해서 중동에 있는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로 가고 싶습니다. 그 길이 어딜까요? 바로 비단길, 실크 로드입니다. 어떻게 가면 될까요? 생각보다 이 비단길이 다양한 루트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당나라 서쪽에 뭐가 있죠? 아주 높은 티베트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엔 뭐가 있죠? 몽골 고원이 있어요. 몽골 고원에 누가 있죠?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현재 지명으로 보면은요, 간수성이 그 길목 자체예요. 이 간수성에 있는 란저우시부터, 그리고 간수성 가장 서북쪽 끝에 있는 두누앙시까지 요 길을요, 황하 서쪽에 있는 긴 복도 같은 땅이다, 길이다라고 해서 하서회랑, 하서주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서회랑, 하서주랑, 지금으로 치면 간수성이죠. 이 간수성을 지나면 나오는 게 딱 뭐다?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길이 복잡해집니다. 우선요, 가장 북쪽에요, 이렇게 알타이 산맥이 있습니다. 알타이 산맥, 우리 예전에 한국어가 무슨 우랄 알타이 어족에 포함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이랑 알타이 산맥 사이에 있는 곳이 고향인 사람들의 어족이다라고 해서 이제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 그 알타이 산맥이 바로 여기 있는 그 산맥이에요. 아무튼, 그리고 이 알타이 산맥 아래에도 산맥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텐산 산맥,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로는 천산 산맥이거든요. 이게 워낙 산맥이 크고 복잡해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천산 산맥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북텐산, 남텐산, 중텐산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천산, 하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는 그만큼 하늘처럼 멀고, 하늘처럼 높고, 하늘처럼 아주 큰 산맥이라는 뜻이에요.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연설이 덮여 있어서요, 옛날에는 백산, 설산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무협지에서 보면은요, 무슨 마교, 천마신교 그런 사람들의 근거지로 나오는 게 어디냐? 이 천산산맥이에요. 텐산산맥. 이 텐산산맥 남쪽에 또 산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쿤룬산맥, 우리나라 한자 발음으로는 바로 곤륜산맥입니다. 이 신장 위구르 있죠? 여기랑 티베트, 이 보이나? 티베트 고원의 자연 경계가 바로 이 쿤룬 산맥입니다. 북중국의 젖줄, 사실상 한족의 젖줄이라고 보이는 황하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발원하는 데가 이 쿤룬 산맥이에요. 한자어로는 곤륜이에요. 곤륜, 이름에서 뭔가 신비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중국 신화나 도교에서 자주 나오는 산이 이 곤륜산이에요. 그래서 신화 속의 곤륜산이 실제로도 존재하는 이 쿤룬 산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아니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죠? 당나라의 상인 왕서방입니다.
우리는 이 산맥들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왕서방들은 신장 위구르 지방을 지나서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 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산맥 사이사이로 가야겠죠. 알타이 산맥이랑 텐산 산맥 사이에는요, 준가르 분지가 있습니다. 뭐 산 가운데는 당연히 낮은 저지대 분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전에 그 준가르인들이 살았다고 해서 준가리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는 어디랑 가깝나요? 몽골 초원, 유목지대랑 가까워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유목민들이 와서 약탈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텐산 산맥이랑 쿤룬 산맥 사이로 가면 되겠네. 그런데 텐산 산맥이랑 쿤룬 산맥 사이에는요, 바로 모래로 가득한 이 타림 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림 분지를요, 타클라마칸 사막이라 그래요. 그냥 타림 분지가 타클라마칸 사막인 겁니다. 이 사막 엄청 큽니다. 사막 가로지르는 것도 산 타는 것만큼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가라고? 이 지역을 통과하려면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은요, 이 두낭에서 이 텐산 산맥을 북쪽에 바짝 붙어서 가는 길. 왜냐? 이 중가를 분지 이 가운데로 가면은, 여기 약탈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텐산 산맥 바로 이렇게 남쪽으로 붙어서 가는 길. 카슈가르 요렇게 가는 길. 왜냐? 타클라마칸 사막 가로지르는 건 힘드니까. 그거 아니면 쿤룬 산맥 바로 북쪽으로 산맥 이런 식으로 붙어서 가는 길. 요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맥도 이게 굉장히 높으니까 산맥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건 과연 편할까요? 텐산 산맥이랑 쿤룬 산맥이 워낙 높고 추워서 그 고도 위쪽에는요, 만년설이 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게 눈이 녹으면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강이 흘러요. 여기 보시면 이 타림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맥과 사막 사이에 구릉이, 이 동네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산맥 근처에 도시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길도 생기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길은요, 텐산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텐산 북로냐, 텐산 남로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이 세 가지 길을 텐산 북로, 텐산 중로, 텐산 남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 타림 분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역 북로냐,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타림 분지를 서역이라고 옛날부터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서역 북로냐, 서역 남로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텐산 북로, 이 무역로는 항상 이렇게 산맥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가지? 이런 내용 어디서 듣기 힘든 아주 고급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사막과 산맥을 지나고 나면은요, 지금의 어디죠?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 스탄 나라들이 있는 트란스옥시아나 요 지방이 나옵니다. 여기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동쪽보다 훨씬 지적으로 윤택합니다. 딱 그 지형도 그리고 해발고도 보면 느낌이 확 오시잖아요. 여기 막 강도 흐르는 것 같고 고도도 낮아 보이고, 실제로 알타이 산맥, 텐산 산맥, 쿤룬 산맥에 둘러싸여 있는 신장 위구르보다요,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도가 훨씬 낮아서 좀 덜 춥기도 해요. 그리고 이 동쪽의 산지, 각종 파미로 보이는 텐산 산맥 등등에서 흘러내리는 아모다리아 강, 시르다리아 강, 여기서 다리아가 강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모다리아라고 해도 돼요. 아무튼 이 강들이 이 지역을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의 중앙아시아와 신장 위구르는요, 유라시아 대륙의 무역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적인 차이, 이 지리적으로 풍요롭냐 열악하냐의 차이가 중앙아시아와 신장 위구르의 역사에도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현재 이 중앙아시아와 이 신장 위구르의 역사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문화권이 달라요. 우선 중앙아시아인들과 위구르인들은요, 크게 보면 투르크 계열로 묶이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구르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 있죠. 여기를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불러요. 동쪽에 있는 투르크인들이 사는 동네. 중앙아시아도 그래서 서투르키스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런데 동투르키스탄이랑 서투르키스탄이랑 굉장히 느낌이 가까운데요, 막상 하나의 나라로 묶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막 몽골 제국이 다 통일할 때 이럴 때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투르키스탄이랑요, 서투르키스탄 사이에는요, 이 세 개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파미르 고원이 있습니다. 이 평균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습니다. 5,000m. 백두산 두 개 합친 느낌이에요. 평균 해발 고도가요. 그리고 동투르키스탄을 텐산 산맥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투르키스탄의 역사는 자기들의 서쪽에 있는 이 중동이랑 많이 엮여요. 그리고 서투르키스탄이 이슬람화도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요, 이 동투르키스탄의 역사는요, 중국 또는 중국과 싸우는 유목민족들이랑 많이 엮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이랑은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서회랑 하서주랑으로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방 민족도 알타이 산맥이 있기는 한데 이거 넘어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무역로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타이 산맥을 자주 넘어서 중가리아나 타림부지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요. 중국의 한나라가 봤을 때요, 흉노 제국의 오른팔은요, 동투르키스탄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투르키스탄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타림분지. 이 지도가 좀 헷갈리시죠? 이게요, 아시아 지도를 거꾸로 한 거예요.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티베트고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요, 서역이라고 부르는 이 동투르키스탄 지역이랑 꾸준하게 교류를 시도하기도, 그리고 정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랑 흉노의 어떤 라이벌 구도처럼요, 당나라 그리고 뭐 돌궐 제국도요, 이 동투르키스탄을 번갈아 가서 점령하고 나름 경쟁을 합니다. 현재의 중앙아시아, 현재의 신장 위구르, 즉 서투르키스탄과 동투르키스탄의 역사가 갖는 두 번째 차이점은요, 힘이에요. 파워, 국력. 서투르키스탄이건 동투르키스탄이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무역로예요. 그래서 주변에 강한 제국이 들어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서도 자치적으로 형성되는 나라들,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라들을 보면요, 인지도 면에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나라만 보면요, 파르티아, 셀주크 티루크, 호라짐 왕조, 티무르 제국, 이게 다 서쪽 서투르키스탄에서 자란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동투르키스탄에서 자치적으로 큰 나라들은 뭐가 있느냐? 보면은 카란 칸국, 모굴 칸국,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역사, 중앙유라시아 역사에 정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잘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도시 인지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서투르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들, 사마르칸트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하라, 타슈켄트, 여기 게임 끝이에요. 동투르키스탄에 있는 도시들 한번 볼게요. 카슈가르 정도가 좀 인지도가 있죠. 그래서 이 타림분지를요, 카슈가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쿠차, 호탄, 투르판, 누란, 그런 도시가 있었나? 이게 잘 모릅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물론 서쪽이라고 엄청 풍요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도 사막 많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꿀당했던 거예요. 하지만 동투르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척박하고요. 지역 한가운데에 사막 있죠. 산맥 있죠. 이러니까는 지역의 힘을 하나로 뭉치거나,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우리가 다 같은 동투르키스탄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드나드니까 역사도 굉장히 복잡해요. 위구르인들의 조상이 역사 기간 내내 이 동투르키스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에는 유럽계라고 우리가 추정되는 토하라인들이 여기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르키스탄을 예전에는 토아리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란계 에프탈린들이 여기를 지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티베트계 토번 제국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토번, 그러니까 티베트계,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이슬람 아바스 왕조,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이 지역을 두고 같이 경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투르크계 유목민이었던 위구르인들이 한때는 북중국에서 위구르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강대했지만 9세기께 유목지대에서 쫓겨난 제국이 키르기스인들한테 멸망당해요. 그래서 쫓겨나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자리를 잡고 그곳의 원주민이었던 토하라인, 소그드인들이랑 혼연을 하면서 지금의 위구르인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 9세기 이후에는 이게 정체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서투르키스탄이죠. 서투르키스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교를 좀 빨리 받아들여요. 8, 9세기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동투르키스탄은 그때에도 10세기 이후에도 믿는 사람은 믿는데 생각보다 불교 그리고 마니교의 교세가 강했어요. 왜 그러느냐? 초기 위구르인들이 마니교를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티베트, 여기가 뭘 믿었습니까? 티베트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타림분지, 신장 지역, 동투르키스탄은 불교의 영향력이 아주 강했던 거죠. 그러다가 몽골 제국이 들어서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이슬람교를 그때부터 믿기 시작해요. 신장 위구르를 지배했던 몽골계 국가 있죠? 차가타이 칸국, 차가타이 울루스가 이슬람교를 믿어서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종교나 정치, 민족이 굉장히 많이 뒤바뀌었던 거죠.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가진 위구르인들한테도 나름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근대 시대이긴 한데 그 당시에 뭔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량이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곳 사람들이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혼혈을 이루죠. 그리고 동쪽에는 중국 사람들, 남쪽에는 티베트 사람들, 북쪽에는 유목민들, 서쪽에는 아랍, 투리크인들, 이 사람들이랑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구르인들은요, 기록에 따르면 굳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세계 여러 지역의 문화, 종교, 언어를 배웠다. 그래서 이웃 유목민들도 예전엔 유목민이었던 위구르인들한테 초원의 지식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아주 평범한 위구르 집의 노예들도 계약서를 직접 아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식자율이 높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약간 그 네덜란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체급은 주변 지역에 비해 좀 작지만 뭔가 좀 개방적이고 뭔가 좀 혁신적인 이런 걸 통해서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데 막상 네덜란드를 비교하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네덜란드랑요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는 이 위구리스탄이랑 지정학이 정확히 반대예요.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유럽 해상무역의 수혜지지 않습니까? 위구리스탄은 뭡니까? 유라시아 육상무역, 비단길의 수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즉 15,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유라시아의 육상무역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즉 비단길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위구리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위구리스탄은 자연스럽게 주변 강국에 흡수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실제로 러시아 제국 같은 경우는요, 1700년대 초반부터 서투르키스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그 카자흐 지방부터 차근차근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 대륙을 점령하고 1700년대 후반에 이 위구리스탄을 점령을 합니다. 청나라는 이곳을 점령하고 새로 얻은 강역, 새로 얻은 땅이라는 의미의 신강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점령, 그리고 청나라의 신강 점령은요, 어떻게 보면 비단길의 종말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이 청나라가 신장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 나름 목초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면서 농업 생산량도 늘고 인구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 원래 무역로였어요. 무역로. 실크로드 무역이 조금씩 쇠퇴를 하면서 위구르인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무식해집니다. 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장사하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지식인으로 유명했던 이 위구르인들의 문해율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8세기, 9세기 위구르인들에서는 그 노비들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19세기 가잖아요. 천년이 지나면 오히려 위구르 상류층들도 그러니까 문장 제대로 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전락을 하고 맙니다. 사실 청나라한테도요, 신장 지역이 약간 계륵 같긴 했어요. 이 신장을 정복하고 싶어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정학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나라랑 이제 북방 유목지대를 싸우고 있었던, 역사책에서는 정말 마지막 유목제국이라고 불리는 준가르가 신장 지역을 그렇게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가르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 준가르를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야겠다, 청나라 권륭제가.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전부 다 학살하고 어쩌는 과정에서 그래, 여기도 준가르가 살던 지역이었지 라고 해서 위구르인들이랑 연합을 맺고 그냥 여기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장 면적이요, 지금 현재 사이즈로 보면은 약 16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현재 중국 면적이 한 6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그 당시 청나라 면적이랑 비교하면은 한 7, 8분의 1 정도 되겠죠. 굉장히 넓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역을 통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군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러시아 제국과의 접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장 지역이 실크로드 무역이 쇠퇴하면서 예전보다 더 가난해졌죠. 그러니까는 군대 운영도 여기서 세금 자체적으로 걷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중앙정부에서 신장 군대에 돈 보내주고 지원금 보내주고 이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청나라는 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위구르인들도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19세기 중반부터 청나라가 유럽 열강들한테 온갖 데에서 침략받잖아요. 북쪽에는 러시아 내려오고요. 그리고 동쪽 남쪽 바다에서는 영국, 프랑스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한참 쇠퇴기였던 청나라는 그 내부에서도 태평천국의 난 같은 각종 반란, 밀란이 일어나면서 신장 지역에 권력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신장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이 라인이에요. 1904년에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돼요. 그리고 1930년에는요. 투르키스탄, 그러니까 요 지역 있죠. 요 동네랑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해주는 철도가 또 뚫려요. 1930년에요.
그래서 1930년대가 되면은요, 아예 소련군의 한 개의 연대, 그러니까 군 부대가요, 신장 지역에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1930년대, 40년대는요, 이게 그냥 사실상 소련 영토처럼 운영이 돼요. 그 당시 신장 지역에 군벌이 있긴 했거든요. 한족 군벌이. 성스차이, 우리나라 발음은 성세제인데, 신장 곳곳에 스탈린 초상화를 막 걸어놓고요. 동투르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소련의 뭐 구성국 또는 뭐 괴뢰국으로 편입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요, 소련의 이런 영향 있잖아요. 이 영향이 신장 지역의 어떤 민족주의의 씨앗을 남깁니다. 그거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제국이건 소비에트 연방이건 제국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우선 서투르키스탄 있죠? 여기가 이제 러시아한테 먼저 점령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서투르키스탄에서 지식인들이 와요. 지식인들이 와서 위구르 언어 교육도 막 시켜주고요. 그리고 현대식 교육도 막 시켜주고요. 민족주의 교육도 시켜줍니다. 청나라에 대항하는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은근히 그 옆에 있죠. 서투르키스탄에서 막 후원도 해주고 직접 코간트하고 군대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그리고 참 독특한 게요. 위구르라는 민족명이요. 소련 덕분에 부활해요. 부활? 그전에 없어졌다는 거야?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가요, 그러니까 7, 8세기에 불교도를 가리키는 원래 말이었어요. 그런데 14, 15세기에 차가타이 칸국 시절까지 걸치면서 이 지역이 다 이슬람화돼, 무슬림화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더 이상 위구르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위구르는 불교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를 거치면서 위구르라는 말 자체가 폐기됐거든요. 그런데 소련의 인류학자인 세르게이 말로프가요, 투르키스탄 지역의 언어, 문화, 민족들을 분석하면서 동투르키스탄의 다수 주민들, 그러니까 투르크계면서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고, 그리고 유목을 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옛날에 위구르 제국이 여기 왔다며? 그럼 위구르 제국의 이름을 따서 위구르인이라고 다시 명명을 해준 겁니다. 하지만 신장 지역은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있는 중공, 공산당 국가에 편입이 됩니다. 소련이 이 신장 지역을 굉장히 쿨하게 보내줘 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공산주의 동맹국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당에 굳이 이 지역을 고집할 필요는 없었겠죠. 솔직히 이제 세 번째가 저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신장 지역이요,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신장 지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련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하는데 주로 그 영향력이 소련 접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이나 무슬림 공화국 다 어디냐면은 이 소련과의 접경지대에 생겨요. 신장 지역의 중심 도시 있죠. 중심 도시가 우르무치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텐산 산맥 동쪽 끝에 있는데 이 우르무치 쪽에는 항상 꾸준하게 한족 군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린 분지 있죠. 이 타린 분지 쪽에도 꾸준하게 다양한 도시별 정치 세력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관리하기 힘들었던 지역을 넘겨준 소련들, 그리고 강대국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그 지역을 관리해야 했던 중국. 이런 묘한 역학관계 때문에요. 처음에는 소련도 위구르 저항운동 있잖아. 이런 거 측면으로 굉장히 지원 많이 하면서 중국 견제해요. 그리고 중국도 이 신장 지역 소련 눈치 봐요. 그래서 중국도요, 그 소련이 정해줬던 민족 구분 있지 않습니까? 뭐 위구르인 이런 것들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심지어 1955년에 그냥 신강성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라는 용어를 붙이고 자치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따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때는 위구르인들한테 자치권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까지 합니다. 위구르인들의 저항운동, 독립운동이 본격화되고요.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 위구르인들이 받게 된 거는 사실 199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1991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됩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 동네에 있던 위구르인들도 우리도 독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위구르의 독립운동, 분리독립운동으로 200건 이상의 테러, 중국 입장에서의 테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구르인들의 저항운동이 심각해지면서 2009년에는요,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약 2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011년에도 2013년에도 유혈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 시대인 지금까지도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내기하자고 했던, 한때는 중국이 소련의 눈치를 보기도 했고, 한때는 중국이 위구르인들에게 자치를 약속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저항 활동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독립할 수 없을까요? 먼저 중국이 이 신장 위구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안보상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의 관계는 항상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사이였습니다. 그 묘한 땡땡한 느낌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와는 항상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그 완충지대가 바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랑 몽골이에요. 심지어요, 이 신장 지역은요, 저지대도 아니고 고지대예요. 안보 전략에서 고지대를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어요. 여기가 은근히 에너지 자원의 보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채굴이나 운송하기가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지, 신장 지역이 중국에서 나오는 석유, 천연가스의 한 3분의 1, 한 30% 정도를 매장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앙아시아나 러시아에서 원유나 천연가스 받아오려면은 파이프라인 확보해야 되잖아요. 신장 위구르가 만약에 독립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천연가스를 받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바다로 뭔가를 받고 싶은데 바다에는 미국이 맨날 진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지나는 파이프라인이 중간에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민족 정책상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구르인들 독립시켜주면요, 티베트도 독립시켜줘야 되고요, 대만도 더 이상 깔짝깔짝 거리질 못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요, 공식적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해야 되는데 신장이 좀 시끄럽다고 독립시켜주면 나머지 다 독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5호 16국 시대 다시 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구르를 중국이 독립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 뭐 어떤 약간 외부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리 독립을 원하는 전 세계의 소수민족 중에요, 위구르인들의 정체성이 가장 약한 편에 속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오랜 기간 하나의 정체성으로 계속 살아온 게 아니에요. 티베트인들 오랜 기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살아왔어요. 그에 반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은요, 수많은 인종, 민족, 문화, 언어가 섞인 데다가 이곳은 사막과 산맥을 사이에 두고 각기 다른 역사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온도차가 다 다릅니다. 두 번째, 그나마 위구르인들을 묶어줄 수 있는 이슬람교. 이 이슬람교에 대한 국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위구르 저항단체 중에 아주 대표적인 단체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에요. 여기가요, 2001년 9.11 테러 벌어지고 미국이랑 유엔에서 테러 단체로 규정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풀려있긴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 한참 중동에서 IS가 활동할 때 국제사회에서는 위구르에 대한 어떤 관심이, 그리고 각종 뉴스가 슬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보다는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을 뭐 제노사이드 한다, 이런 게 좀 부각되는 추세죠. 세 번째, 중국의 체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랑요, 2020년대 이제 미국과도 경쟁할 수 있던 G2로 불리는 중국의 위상 많이 달라졌죠. 중국에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최근에요, 영국의 집권당인 노동당이요, 진보정당이에요. 진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신장 위구르에 하는 각종 행동들을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라고 공식 인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했다 라는 기사가 미국의 진보지 가디언지에 실렸습니다. 단독 보도가 됐는데, 이유는 뭐냐? 이런 이유예요. 괜히 중국한테 그 강경하게 나갔다가 이게 우리가 뒤처진 것 같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 즉 이제 더 이상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거죠. 네 번째 이유입니다. 러시아가 약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지정학 문제는요, 주변국들 눈치를 봐야 좀 뭔가 풀려요. 중국이요, 대만을 함부로 못하는 거는요, 미국 때문이에요. 대만을 뭐라 그럽니까?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티베트 망명 정부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중국한테 체급으로 별로 안 밀리는 인도의 망명 정부가 있으니까 그나마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러시아는 더 이상 신장 지역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 나라들도 중국계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최근 들어서 2020년대부터는 오히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발판 삼아서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신장 지역은 더 이상 이 국제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닙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들한테 중국은요, 이제 막혀도 됩니다. 제 말씀은요, 중국의 제노사이드, 중국의 악행과 만행을 옹호하는 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제 관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이랑 유럽, 서방 국가들이 신장 위구르 갖고 막 비판하죠.
그런데 미국이랑 유럽한테는 막상 신장 위구르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에요. 전부 다 공연불이에요. 그러니까 영국도 중간에 그냥 확 바꿔버리잖아요. 심지어 진보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 그리고 위구르인들에게 하는 각종 만행들, 어떤 만행들을 저지르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이번 영상에 굳이 담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글에 위구르, 위구르 제너사이드 이런 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되면 잘못을 저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법과 윤리가 인간을 제어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에는요, 법과 윤리의 영향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요, 물리적으로 잘못하지 않게 압박을 해야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치 볼 필요가 없으면 눈치 안 보고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는 한 300개 정도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든 것 중에 가장 우울한 엔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위구르인들이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국제사회 민낯의 관점에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조금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중국의 만행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영상을 지금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가적인 범죄들이 통제될 수 있는, 그리고 무언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